안녕하세요. 경기주간 오대뉴스의 김현미입니다. 부쩍 추워진 날씨 탓에 길거리에 따끈한 군것질거리에서 눈을 떼기가 어려우시다고요. 이럴 때는 이제 막 드라이 클리닝을 마친 옷의 냄새나 장미꽃의 향기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식욕 억제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군것질거리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기 힘드신 분들은 이런 방법 사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경기도의 다양한 소식과 함께 경기주간 오대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유해가스 배출이 적은 자동차 하이브리드 카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날로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독일과 우리나라의 최첨단 기술이 더해진 하이브리드 카용 배터리 개발 연구센터가 경기도에 세워지게 됩니다. 반가운 소식 만나보시죠. 경기도는 지난 18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김문수 지사와 박영호 SB 리모티브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SB 리모티브사와 하이브리드 카용 배터리 개발 및 R&D 센터 건립을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SB 리모티브사는 지난 9월 독일의 자동차 전장업체 세계 1위인 보시사와 2차 전지 부문 세계 2위인 삼성 SDI사가 하이브리드카용 리튬이온 배터리 개발 및 생산을 위해 설립한 회사입니다. 삼성과 보시 매우 유명하고 또 유망한 세계적인 기업이 이렇게 합쳐서 가장 미래의 희망이 큰 이 차세대 전지를 연구 생산하는 투자를 해주시게 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양해각서에 따르면 SB 리모티브사가 1억 500만 달러를 용시 기흥에 투자하여 연구개발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급변하는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신재생 에너지 산업 활성화에 대한 경기도의 위상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내외 다양한 지역의 관광 정보를 접하고 공유할 수 있는 박람회가 킨텍스에서 마련됐는데요. 이 지역별 홍보 경쟁이 치열했던 만큼 다양한 이벤트와 볼거리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 소식 만나보시죠. 제6회 경기국제관광박람회가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킨텍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경기도와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공동주관으로 세계 30개국, 국내 320기관, 총 944부스로 운영됐으며 남양주시가 창의적 테마와 행정기업 관광이 상생협력하는 부스 운영으로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최우수 부스 운영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풍부한 문화관광 자원과 또 지리적인 위치로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 좋은 관광 박람회를 통해서 더욱 확산하고 또 많은 세계인들에게 즐거운 볼거리, 먹을거리 또 살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신선한 볼거리들과 국내외의 다채로운 관광 정보로 가득했던 이번 박람회는 우리나라의 관광 경쟁력 제고는 물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종 수도권 규제로 인해서 소외감을 느꼈던 경기 북부 지역의 기업인들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 파주지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지역의 기업인들도 기업 경영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9일 경기신용보증재단 파주지점에서는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점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파주지점의 개점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은 16개의 지점을 확충했고 이로 인해 파주 지역 소기업, 소상공인 기업인들이 겪었던 그동안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날 개점식에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기업을 성공적으로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인들에게 경기도지사 표창과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상을 수여하는 등 행사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악조건이지만 저는 이 자리에 오신 기업인 여러분들께서 우리 경제를 살려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좋은 젊은이들을 채용을 해서 기회를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대륙으로 힘차게 뻗어나가는 작은 한 도우미가 될 수 있도록 파주지점 개점은 그동안 수도권 정비 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등의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경제 균형 발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경기 북부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 주간 경기도의 주요 정책 회의 내용과 행사를 전해드리는 허승 대변인의 정책 브리핑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18일에 있었던 먹을거리 안전관리와 세터민 지원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18일 실국장 회의 관련한 대변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째 먹을거리 안전관리 관련한 농정국장님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크게 추진 실적으로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대형 유통 매장의 안심 성적서를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먹을거리 불만 일사천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민원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 유통 매장을 점검을 했는데, 대형 유통 매장에서 점검한 불량식품들이 이미 판매돼서 적절한 조치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현재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야간 2시경에 현장에 나가서 4시간가량의 시험 결과를 거쳐서 실제로 이게 소비자들에게 가기 전에 전량 회수 폐기 처리하는 시스템을 현재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 매장 75개 점포에서 야간 점검을 실시했는데, 당일 매장에서 판매 이전에 회수하고 폐기하는 점이 잘 되고 있다고 지금 점검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먹을거리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 생산 단계와 유통 단계를 연계한 그런 종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무한 돌봄 사업에 대한 두 번째 주 점검이 있었습니다. 11월 첫째 주는 우리가 66건의 가정에 대한 지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200건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호응이 굉장히 좋고 각 시군의 담당자들이 열심히 발굴하고 있는 그런 모범적인 사례로 오늘 얘기가 됐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들면, 오늘 가평에 있는 35세 여성의 주소득원이었던 남편이 11월 4일에 교도소에 수감이 돼서 생계가 막막했는데, 현재 무한돌봄 지원 결정으로 월 102만 7천 원의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실제적인 이제 생계 비용에 대한 지원도 좋겠지만 남편의 면회라든가 실질적으로 질적인 부분까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도와줄 것 등을 지시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시군 관계자, 우리 실국장들 포함한 도의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도의원들과 함께 우리 현장을 점검하고 지원하는 책을 찾기로 오늘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세터민 지원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세터민이 공무원으로 채용이 돼서 직접 이 당사자가 세터민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는 사례가 보고가 됐습니다. 이분은 2006년 5월에 탈북을 해서 2007년 5월에 입국을 했는데, 평양초등학교 교사를 하고 현재 15살의 아들이 평양에 살고 있는 그런 분인데, 공무원 된 지 이제 3주가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세터민들의 조속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 직접 2009년 세터민 새로 함께 프로젝트, 약칭해서 세세함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이 프로젝트에 관련이 돼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주 내용들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세터민 입국자가 06년 대비 44.7%가 증가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고, 가족 단위 또는 여성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입국하는 유형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경제적으로 지위가 낮은 계층의 유입이 급증하고 있는, 그리고 이분들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터민들이 계속 빈곤화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지원책이 각별히 필요하다라고 논의가 됐고요. 오늘 크게 봐서 맞춤형 직업교육 및 알선, 그리고 도내 기업 또는 산단과 공단과 연계된 맞춤형 취업 지원, 그리고 하나원을 출소한 후 이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지원 체계로 시범 활용하는 문제 등, 그리고 부모와 함께하는 자녀 진학 진로 프로그램, 그러니까 아동 세터민의 자녀 등에 대한 교육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해서 보고를 했고, 이 공무원은 오늘 이제 본인이 느꼈는데 과거에 북한에 있을 때는 뭐 시키는 일만 하면 됐는데 한국에 와서 직접 일하는 공무원으로서 일해보니 지시가 아니라 본인의 고민이나 협력,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민원 등을 겪으면서 일하는 것이 보람스럽고 공무원으로서 일하는 것에 어깨가 무겁고 실제로 보람을 느낀다라는 그런 소감까지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사례의 중심으로 살펴보는 수도권 규제의 허와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상수원 보호를 위한 과도한 중첩 규제로 인해서 오히려 상수원을 더욱더 오염시키고 있는 악순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한결같이 모두가 아니라고 합니다. 결코 아니라고 합니다. 수도권 2,300만 주민들이 마시고 있는 팔당 상수원. 정부는 수도권 주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한강 수계 특별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팔당 상류 7개 시군에 자연보전권역, 특별대책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10여 가지의 중부 규제를 가하게 된다. 하지만 그 결과는 가장 큰 원인은 각종 중첩 규제로 인해서 소규모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큰 틀의 규제를 피하다 보니까 소규모 난개발은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는 부분이죠. 각종 규제로 인해서 실질적인 산업 활동 자체가 마비됐습니다. 과도한 중첩 규제로 인한 소규모 공장의 난립으로 자연환경에 심각한 훼손과 지역의 난개발을 조장해서 수질을 더욱더 악화시켰다. 때문에 환경도 개선되지 않고 중첩 규제로 인해서 지역 개발의 발까지 묶여있는 실정이다. 소규모의 그 생산 시설을 갖춘 자들이 어떤 그 배출 시설이나 이런데 어떤 그 자본도 많고 그러질 않기 때문에 아주 열악한 그런 시설을 할 수밖에 없고, 또 그 시설을 운영하는 어떤 기술 인력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거기에 배치를 할 수 없고. 상수원을 지키게 만든 규제가 오히려 수질을 악화시키는 올무가 되고 말았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아니라고 말한다. 수도권 규제가 팔당 상수원을 지켜주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다. 규제 완화, 곧 이어서 팔당 상수원 오염을 뜻합니다. 그러나 구덕이 무서워 장을 못 닫는 말이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어떤 체계적인 개발, 또 거기에 아울러 배출 시설이 일정 규모 이상 돼서 관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어야 수질오염 총량 관리제를 도입하기 전에는 800제곱미터 이하의 건물만 짓게끔 돼 있었는데 그 소오염 총량제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그 개발 부활한 범위 내에서는 조화로운 도시 개발을 할 수가 있었다. 대규모 개발에 따른 상수원 오염을 걱정함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안으로 수질오염 총량 관리제가 있다. 수질오염 총량 관리제는 자치단체별로 목표 수질을 설정한 뒤 이를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의 배출 총량을 관리 또는 규제하는 제도다. 이 경우 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정한 오염물질 배출량을 초과하면 해당 지역의 개발이 제한되지만 반대로 배출량을 줄여서 수질을 개선하면
그만큼 개발이 허용되는 제도다. 서울시에 가장 근접해 있는 광주시는 개발에 대한 외부 요구가 많아져서 전국 최초로 수질오염 총량 관리제를 도입해서 현재 2010년까지 상수도 1단계 확장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쪽은 그 개발 압력이 일단은 높은 지역이고 서울하고 최인접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각종 규제로 인해서 개발을 할 수가 없는 그런 현상에 돼 있었죠. 환경부에서 그 물환경 기본계획에 의해서 오염 총량 관리제를 도입하면은 그 총량 범위 내에서 지구단이라든지 공동주택 건설 내지는 또 나머지 일반적인 규제를 풀어주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수질오염 총량 관리제가 개발과 보존이라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제도인가? 기본적으로 이 제도는 참 좋은 제도예요. 왜냐하면은 과거하고는 달리 우리가 적정한 수준의 개발도 해야 되고 또 그러면서도 수질은 깨끗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근데 과거처럼 일방적으로 개발을 해서는 수질이 개선이 안 되고, 그렇다고 지금 팔당호 상류에서 하는 것처럼 무작정 오염원 입지 제한,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특별대책지역 같이 이런 규제를 한다고 하면은 지역의 개발이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론적인 관점에서는 총량관리제는 이 두 가지 요구사항을 적절히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죠. 광주시 경안동에 의미 있는 건물이 건축되고 있었다. 터미널과 대형마트가 들어설 규모가 큰 건물이 지어지고 있었는데 서울시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아니겠지만 광주시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저 뒤에 있는 그 신축적인 건물은 우리 시가 수질오염 총량제를 도입하면서 그 개발 부하량을 할당받아서 그 총량제 시행 이전에는 입지되지 못했던 그런 8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이제 터미널과 대형 마트가 들어서는 시설입니다. 지상은 판매 시설인 아마 이마트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마트가 최초로 들어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광주에는 그런 규모 있는 그런 판매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현재는. 수질오염 총량제가 깨끗한 수질을 보존하기 위한 만능 해결사는 아니다. 아직까지 미비한 점도 있고 또 다른 수도권 규제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체계적인 개발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만이 오염도 방지를 하고 지역의 그 체계적인 개발이 될 텐데, 지금 정부에서는 천문학적인 숫자에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팔당 상수는 해가 갈수록 악화됐다, 조금 개선됐다,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 수치지 그렇게 획기적인 어떤 그 수질 개선에 대한 것들은 저희 상류 주민들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물리적인 어떤 그런 강압이나 어떤 그 규제를 통해서 수질이 좋아진다고 보진 않거든요. 얼마 전 놀랄만한 조사가 발표됐다.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시행한 한강특별대책으로 팔당 상수원에 3조 3,354억 원이 투입됐지만 지난 1997년 수준으로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년간 돈을 퍼붓고도 팔당 상수원의 수질은 되레 악화되었다는 결과였다. 결국 팔당 상수원 주민들은 수질 보존이라는 중첩 규제 속에서 무조건적인 희생만 치르며 살아왔다는 얘기다. 그럼 지금 행하고 있는 규제가 정말 타당한 거냐? 너무 과도하지는 않느냐? 제 생각에는 일부 과도한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실제 그 상수원에 미치는 그 수질에 미치는 영향 이상으로 그 규제 범위가 넓다든가 하는 그런 측면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총량제 같이 기본적으로 적정한 수질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수질 목표를 세워놓고 그 내에서 서로 합리적으로 개발을 하고 또 환경부는 도와서 삭감하도록 하고 하는 이런 공생에, 그리고 서로 신뢰에 기반을 둔 이런 합의 정신이 생긴다 그러면은 또 그것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서로 대결 구도로 이렇게 자꾸 나가는 것보다는 서로를 이해를 하고, 왜냐하면 입장이 다르니까, 그러면서 최고의 그 결과를 서로 힘을 합쳐서 도출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몰아가는 게 훨씬 바람직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상수원만 살리는 데만 노력했다면 이제는 지역을 살려달라는 목소리에도 귀 기울일 때이다. 상수원도 살고 지역 개발을 통한 지역 주민들도 사는 상생의 원리, 즉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이 필요할 때이다. 본격적인 김장철로 접어들면서 주부님들의 식재료에 대한 두려움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포천의 숯골마을, 그리고 양평의 보릿고개 마을 등에서는 김장 재료를 직접 수확하고 그 재료로 김장까지 직접 담가보는 체험 행사가 마련되고 있는데요. 저렴한 비용으로 가족들과 함께 믿을 수 있는 김장을 만들면서 가족 간의 추억을 쌓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관리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도 경기도의 다양한 소식과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